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공직에 채용하여 평생도록 근무케 하는 제도이죠. 그리고 이 직업공무원제는 폐쇄적 충원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강력한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는 순환보직을 전제로 해서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행정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행정가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죠. 직업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합니다.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직업공무원제의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 나가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강력한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죠. 직업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퇴직의 융통성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정년 보장은 직업공무원제의 내용이고 바로 퇴직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정년 보장은 직업공무원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장치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죠. 직업공무원제는 폐쇄적 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방형 충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직업공무원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 다음 2번 하딘의 공유제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딘의 공유제 비극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공유제의 성격인데 공유제는 바로 공유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먼저 사용하면 나는 사용할 수 없는 경합성을 띠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공유제의 성격이 바로 천연자원 같은 것을 우리가 공유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번 지문은 공유제 자체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공유제는 특정인의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징, 그게 바로 경합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사용하면 나는 사용할 수 없는 성질,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 공유제는 내가 먼저 사용하면 남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바로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가 항폐화가 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비용을 지불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과 관련해서 보면 공유제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한 편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만 다 그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편익의 집중과 그렇게 해서 공유제가 항폐화되면 그 비용은 전 구성원들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분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죠. 3번 공유제의 비극은 무임승차를 전제로 하는 그렇죠. 비용은 내가 내지 않고 남들에게 모두 전가시키면서 편익은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바로 무임승차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현상과도 관련된다. 그렇죠.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이론하고 공유제의 비극 이론하고 제수의 딜레마 이론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죠. 4번 공유제의 비극은 수요만큼 소진된 재화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그렇습니다. 공유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돼요. 천연자원을 무작정 전부 다 아무나 다 가져갈 수 있지 못하도록 딱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하딘의 공유제 비극의 함의가 바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인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조세를 통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건설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정부가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지지 않고 하겠죠. 그냥 국민들에게 조세를 얻어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부채 관리가 불필요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죠. 두 번째로 정부가 조세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조세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돈이 되는 거예요, 조세가. 그러니까 국민이 강력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정부 지출을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조세를 내놨는데 국가가 이걸 함부로 쓰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조세 수입에 의한 자본 투자. 자본 투자는 뭐 이제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현 세대가 조세를 내놓고 그걸 건설했어. 자본을. 만일 도로나 항만을 건설했어요. 근데 그 건설이 되고 나면 그게 미래 세대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현 세대가 돈을 내놓고 미래 세대는 한 푼도 돈을 내지 않고 이렇게 도로나 항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뭐다? 현 세대는 비용만 지불하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이용하는 거고, 미래 세대는 돈 한 푼도 안 내놓고 편익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용과 편익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가 있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편익을 얻는 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과 편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가 있는 거지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사용자 중심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 조세는 사용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도로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세를 걷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만 돈을 걷는 방식이 아니죠. 사용자 중심의 재원 조달 방식을 우리는 수익자 부담주의라 그럽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이게 이제 수익자 부담주의고, 이거는 사용자 중심의 재원 조달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 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된다는 점에서는 특정 재원이다. 조세는 꼭 특정 사업에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가 활동에도 다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리을번은 다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번과 리을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4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죠. 4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금은 형벌이에요.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은 법원에서만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가태료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행정질서벌인데, 행정질서벌은 이제 행정부가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만 부과할 수 있는 거지 행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죠. 2번,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맞죠?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은 단체장이 20일 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제2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포도 하지 않고 제2요구도 하지 아니하면 그냥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규칙은 조례의 하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1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실험.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실험을 우리가 진실험이라 그러는데, 진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완전히 동질적인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리 뭘 해야 된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사전 측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동일한 사람들로 서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배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 방법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집단의 사전 점수, 사후 점수와 비교 집단이 통제 집단인데 통제 집단의 사전 점수, 사후 점수를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진실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 등을 통해서 변수를 통제하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 준실험이 있는데, 준실험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시되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는 실시되는 지역에서 몇 명을 이렇게 추출하고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서 몇 명을 추출해 가지고 실험 전 점수와 실험 후의 점수를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다? 바로 축조에 의한 통제죠. 그래서 준실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시되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될 때, 이럴 때는 뭐에 의해서? 바로 축조에 의한 통제에 의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해 보는 거고, 이게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이게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 집단이 되겠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실험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뭘 한다? 재기적 통제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 재기적 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 정책 실시 이전의 이전과 정책이 실시된 이후를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로 재기적 통제인 거죠. 그러면 2번 문제를 봐보면 준실험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뭐가 활용된다? 바로 재기적 통제가 활용되죠. 축조에 의한 통제는 실시되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될 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죠. 3번 준실험에서 축조에 의한 통제 방법으로는 축조는 이거죠. 예, 이거죠. 실시되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될 때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사후 비교 집단 설계, 해기 불연속 설계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축조에 의한 통제 방법으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비실험의 변수 통제 방법에는 잠재적 통제, 포괄적 통제, 통계적 통제 등이 있고 이것은 뭐다? 단일 집단, 비교 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단일 집단 사전 사후를 비교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5번에 틀린 지문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6번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도적 책임은 법률에 입각한 책임, 법적 책임이 바로 제도적 책임입니다. 이렇게 법적 책임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파이너예요. 그래서 제도적 책임은 파이너의 행정 책임론과 관련이 되고 자율적 책임은 공무원이 스스로의 직업윤리에 입각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자율적 책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대응성 개념에 입각한 행정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행정인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와 전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져야 될 책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직업적 책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기능적 책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적 책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습니다. 여기 표현으로는 기능적 책임, 여기 나와 있죠? 바로 기능적 책임이라고 한다. 맞죠?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법적 책임성이며 이거는 이제 둠릭의 논의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문제가 둠릭은 내부 통제, 외부 통제로 구분하고 통제의 강도와 관련해서 높은 강도, 낮은 강도로 구분을 해놓고 내부 통제임에서 통제의 강도가 높을 때를 계층제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부 통제임에서 통제의 강도가 낮은 것을 직업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통제임에서 통제의 강도가 높은 것을 법적 책임, 외부 통제임에서 통제의 강도가 낮은 것을 정치적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지향적이고 통제 강도가 높다 이러면 계층제적 책임이겠죠. 법적 책임이 아니죠. 외부지향적이고 통제 강도가 낮다 이러면 정치적 책임이 되겠죠. 그러면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은 틀린 거니까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정치행정이원론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 행정은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을 정치행정 이원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의 통제가 중요하냐면 국회의 통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에 의한 통제가 바로 외제적 책임이죠. 그래서 외제적 책임을 중시하죠.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정치도 결정을 하지만 행정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윤리에 입각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강조된다? 바로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입각한 책임인 내지적 책임이 중시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관리제죠. 목표관리제는 간단하게 이 과정을 봐보면 첫째 과장은 부하 직원을 통해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뭘 한다? 바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부하와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옆에 과정은 또 자기 소속하에 있는 부하들을 참여시켜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실국장들은 또 자기 소속하에 있는 과장들을 참여시켜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장차관들은 그 밑에 있는 실국장들, 자기 소속하에 있는 실국장들을 참여시켜서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향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관리체제가 바로 MBO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구성원과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참여지향적 관리 방식이다. 부하 직원들을 참여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지향적 관리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시민의 참여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의 참여는.
여기서 부하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폐쇄체제적 관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사와 부하의 공동 참여에 의한 목표 설정을 통하여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죠. 부하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그들과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보다 수직적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죠. 부하 직원들과 상사가 모여가지고 뭘 한다. 바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과 그 위에 있는 상관이 모여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수직적 의사소통 체제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죠. 그 다음 구성원들이 자율적인 목표 설정으로 그렇죠. 과장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부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또 실국장은 과장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해 나가죠. 그래서 자율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데 자율적인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목표 달성도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 과장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과장은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 사람은 목표 달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은 목표 달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목표 달성도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거고 1번 지문에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시민만 빠지면 1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8번, 지식행정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와 지식의 중복 활용, 똑같은 정보와 지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식관리가 아닙니다. 그럼 지식관리는 뭐예요? 나의 지식과 다른 사람의 지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 또 새로운 직원들의 지식을 결합해서 보다 나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바로 뭐다? 지식을 학대 재생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지식관리고 기존 지식이나 정보를 중복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제의 업무 행태죠. 이렇게 나의 지식과 타인의 지식을 공동으로 이렇게 결합하려면 지식을 모두가 같이 공동 소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식관리에 기반한 조직구조를 우리가 학습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식을 공유를 해서 학대 재생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지식관리죠. 그래서 8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9번, 3종 오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종 오류는 문제를 잘못 정의해서 문제를 잘못 정의해서 해결책을 잘못 제시하는 겁니다. 이명훈 선생님이 폐병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문제를 정의했다. 그러면 그 수단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기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폐병은 절대 치료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단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잘못 정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고 문제가 잘못 정의되면 목표는 잘못 설정됩니다. 폐병 치료 폐병에 걸렸다라고 문제를 진단하게 되면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폐병 치료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폐병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렸다라고 문제를 진단하게 돼버리면 감기 치료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목표가 잘못 제시되게 되는 거고 목표가 또 잘못 제시되면 그 수단도 잘못 제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단지향적 계획관으로는 극복이 안 돼요. 왜? 이거부터 다시 해야 돼. 문제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지 이 수단을 잘못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오류가 아닙니다. 그 다음 비체계적 오류가 아닌 체계적 오류다. 이건 뭐 체계적 오류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체계적 오류는 일관된 오류를 우리가 체계적 오류라 그래요. 일관된 오류를. 그리고 체계적 오류는 정책 문제에서의 정책학에서의 문제 오류가 아닙니다. 인사행정에서 금평제도와 관련해서 일관성 있는 오류를 우리가 체계적 오류라고 그러죠. 이것도 아니죠. 목표 설정상의 오류, 물론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목표도 잘못 제시되고 수단도 잘못 제시됩니다. 그러나 목표 설정상의 오류라기보다는 문제의 정의 자체에서 잘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바로 문제 선택 자체가 잘못된 오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10번,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출 예산 과목은 소관, 장, 간, 항, 세항, 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장은 분야, 관은 부문, 항은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세출 예산 과목 중 장간, 항은 입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장간의 상호 융통, 장간, 항간의 상호 융통 1장에 쓰라고 한 돈을 2장으로 쓴다든지 2장에 쓰라고 한 돈을 3장에 쓴다든지 이럴 때를 우리는 이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간, 항간의 상호 융통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입법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입예산 과목은 관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관, 항, 목 이렇게 세 개로만 나눠집니다. 관,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관, 항, 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세항이 없는 거고 그리고 목이 없는 거지. 그렇죠? 관과 항이 없는 게 아닙니다.
ABB는 비상금인데 국가의 비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의 형식 중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형식은 총세, 계, 명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그 다음에 계속비, 명시이율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예산 편성의 형식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3번만 틀린 지문입니다. 11번 다음 중 직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강력한 리더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개혁이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직권화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조직의 통합이 이 소규모 조직을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럴 때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는 건데 이렇게 조직 통합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최고관리자가 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리더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부하들과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리더가 독단적으로 직권화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거죠. 행정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일 때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바로 4번만 분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이고 1번, 2번, 3번은 다 직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12번 직위불제의 수립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은 직군, 직렬, 직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를 성질별로 구분하는 것이 직무 분석이고 직무 평가는 9급, 8급, 7급, 6급을 나누는 겁니다. 그건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의 성질과 정류를 구분하는 것은 뭐다? 직무 분석이죠. 이것은 직무 분석인 거고 그리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직무 평가,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2번, 직무 분석은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며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은 시험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점검한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 직렬에게는 일반 행정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점검하고 세무 직렬에게는 세무 직렬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했을 때 우리가 내용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뭘 나눠야 돼요? 직군, 직렬, 직류를 구분하고 일반 행정 직렬에는 일반 행정의 전문 지식을, 세무 직렬에게는 세무 직렬의 전문 지식을 시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직군, 직렬, 직류를 먼저 구분해야지만이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직무 평가는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건데 이것은 보수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은 보수를 지급하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 좀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 더 보수액을 증액시켜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시험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직무 평가는 바로 보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거죠. 직무 조사라는 것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미리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거나 또는 관찰자가 각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직무조사죠. 조직 내의 직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관찰을 통해서 하거나 면접을 통해서 하거나 스스로가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거나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는 게 직무조사입니다. 그다음 직급 명세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이후에 직급 명세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렇게 9급 직급 명세서, 8급 직급 명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9급 직급 명세서는 9급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일반 행정직 9급이라면 업무의 성질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9급 직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업무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것이 필요한 지식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해 놓은 것이 바로 직급명세서인데 이 직급명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등급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직무를 봤더니 이 직급명세서와 이 직급명세서를 비교해 봤더니 여기에 더 가깝다. 그러면 A는 9급을 부여하고 그리고 B라는 직무를 봐봤더니 여기에 더 가깝다. 그러면 8급을 부여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직급명세서는 9급, 8급 이걸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정급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급명세서가 바로 채용이나 승진이나 보수나 금평의 기준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써져 있어? 9급 직급명세서 그러면 9급에게 필요한 지식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채용을 하기도 하고 8급 직급 명세서에 또 8급에게 필요한 능력 요소 같은 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승진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직급 명세서에 입각해서 업무를 잘 수행했다면 보수를 더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 직급 명세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하는 게 금평제도죠.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직급 명세서다. 그래서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를 봐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먼저 직무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고 직무 분석은 직군, 직렬, 직류를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평가가 이루어지죠. 이건 이제 9급, 8급, 7급을 나누는 거고 그리고 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의 결과에 근거해서 뭐다? 직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 직급 명세서에 근거해서 각 직무에 대한 등급을 부여해 나가는 거죠. 바로 정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래서 12번은 1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3번 하위정부 모형. 하위정부 모형은 관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특정 이익집단 이들이 은밀히 만나서 그들끼리 뭘 한다? 정책을 결정한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하위정부 모형이고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에 하나죠. 하위정부 모형은 기본적으로 재분배 정책보다는 배분 정책에 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재분배 정책은 누가 결정한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고 이렇게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과 그리고 특정 이익 집단들이 몰래 은밀히 만나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배분 정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참여자들 간의 연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기들끼리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율성, 정책 자율성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면 우리가 정책의 타율성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자율성이 대단히 높은 네트워크죠.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들 멋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 자율성이 높은 네트워크입니다. 2번이 틀린 거죠. 정책 네트워크 중에 가장 참여 집단의 제한성이 높은 네트워크고 정책 문제별로 다양한 하위정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위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각각의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다원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 하위정부 모형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를 중심으로 보면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별로 형성된다고 보면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하위정부의 의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하위정부의 의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하위정부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별로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참여자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 13번은 2번만 틀린 지문이죠. 14번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현상학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인간의 인지입니다. 환경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는 것만 환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현상학적 접근이죠. 그리고 이 현상학적 접근은 사회 현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철학적이고 관념론적이고 주관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 방법이 바로 현상학적 접근이죠.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분하고 뭘 찾는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래서 의도된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맞죠? 조직도 뭐다? 그 조직을 형성한 사람들의 의도의 집합물로 봅니다. 그래서 조직을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된 의미의 집합으로 인식하고 개별적인 인간 행위의 해석이 강조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려면 각각 개인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개별적인 인간 행위의 해석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조직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을 물어본다. 인간자를 능동적이고 사회적 분석을 이렇게 능동적이다. 특히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여기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동성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해. 사회성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의 능동적 사회적 분석을 분석 기초로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걸 강조해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상호 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주관적 인식론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흑인들은 나쁜 놈이라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않고 찾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순수 이성의 바탕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또 뭐라 그런다. 바로 가로 안에 묶어두기. 가로 안에 아무것도 써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또 현상학적 판단 정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순수 이성이라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순수 이성이라 그래요. 인간의 순수 이성의 바탕을 둔 가로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 정지를 중시했다. 맞습니다.
다만 현상학적 접근은 각 개인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 인간 행위의 해석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5번 티브 가설. 티브에 반로하는 투표 가설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티브 가설은 어떤 가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을 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면 돼요.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지방 정보가 존재한다. 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듯이 티브 가설에서는 지방 정보가 다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해당 지역 공공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은 이웃 주민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외부 효과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게 돈을 내고 우리 지방 정부에 돈을 내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만 우리 지방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비용과 편익이 그 지역 주민에게만 한정돼서 나타난다라는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다음 모든 지방 정부는 최적 규모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조건 인구를 많이 불리려고 하기보다는 뭐 한다? 바로 평균 비용이 최하점인 부분, 여기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지방정부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취업에 제한을 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동을 할 때 A라는 지방정부로 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을 것인지 비용 대비 편익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정부를 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산 요소가 전혀 없어서 내가 A라는 지방정부로 가게 되면 내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건 전혀 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정부로 가더라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것만 하는 거야. 지방정부에게 내는 조세와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편익, 이것만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정부는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6번.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의 어디에다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예산서는 총 3개명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자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셔야 돼요. 총 3개명국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해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예산안을 해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헌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국가지정법에는 정부는 해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예산을 제출하도록 돼 있죠. 90일 전에 120일 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올 때는 헌법 규정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여기는 헌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죠. 4번.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와 감사원의 예산도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에서는 권력 분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이든 사법부 예산이든 헌재 예산이든 선관위 예산이든 다 어디에서 편성한다? 행정부에서 편성을 해요. 그리고 어디하고 협의해야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입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도 그리고 감사원도 예산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권력 분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1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17번. 다음의 정책 수단 중 직접 수단이 아닌 것은, 직접 수단은 정부가 직접 하면 직접 수단이 되는 거고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을 활용하면 우리가 간접 수단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 규제는 특허나 허가나 인가, 면허 이런 걸 주는 것인데 이건 공무원이 직접 하죠. 직접 수단이죠. 공기업도 정부가 직접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직접 대출도 정부가 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는 이거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인데 자동차 안전규제라든지 가스 안전규제라든지 이런 건데 자동차 안전규제는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 정비서에게 규제 권한을 이임하고 가스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민간의 사기업체에게 그 가스 안전규제에 대한 권한을 이임해서 수행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의 정도가 높지 않습니다. 직접 수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답이죠. 18번.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2분의 1까지 감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파면을 받았을 때는 퇴직급여에 4분의 1까지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금품, 향수수, 공금행령, 유용으로 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4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번도 맞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 인기제 공무원도 적용되지 않도록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정직은 1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에 전액을 감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19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목표를 16강에서 8강으로 바꾸는 것은 목표의 변동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목표의 전환은 뭐다?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수단을 더 중시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목표의 승계는 기존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아예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목표의 다운화는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의 다운화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기존 목표, 16강이라는 기존 목표가 있는 거죠. 기존 목표를 더욱더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기존 목표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의 확대 또는 목표의 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9번의 답은 4번이 답이겠죠. 20번 정치행정 이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행정 이혼론이 바로 행정학 성립을 가져왔던 거죠. 정치행정 이혼론은 정치를 뭐로 본다? 비정치적인 것으로 본다. 그렇죠. 정치와 행정을 구분한다. 이게 이혼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거죠. 관리라는 것은 경영을 이야기해요. 정치행정 이혼론은 공사행정 이론론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비정치적이고 공사행정 이론론의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의 개혁에 공헌하였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혼론은 경영의 관리 기법인 가학적 관리론을 행정에 도입해 옵니다. 가학적 관리론이 철저하게 분업화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행정에 도입해 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의 개혁에 공헌하는 거죠. 정치행정 이혼론은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진보주의 운동가인 우드로 윌슨, 이 우드로 윌슨이 주창하고 나간 것이 바로 정치행정 이혼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가인 우드로 윌슨에 의해서 주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했다고 나와야 되겠죠. 2번이 틀린 거죠. 영국의 대의민주 정치와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일단 영국의 대의민주 정치와 관련돼 있는 게 대의민주 정치는 바로 뭐냐면 대표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이 바로 법률 제정입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국민은 대표만 선출한다. 대표가 바로 어디예요? 국회죠. 여기는 국회, 정치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은 단순하게 집행만 한다. 이 논리나 지금 여기 정치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바로 대표, 국회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정치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영국의 대의민주 정치에 영향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관료제죠. 철저하게 분업화하고 계층화하는 것이 관료제인데 바로 이 가학적 관리론이 바로 이런 관료제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 이론은 바로 관료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의민주 정치와 유럽의 관료제에 영향을 받은 거죠. 우드로 윌슨이 주도했으며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2번만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